어머님, 그 가방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손에 쥔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작년 봄에 샀던 여행용 가방이었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옷장 깊숙이 밀어 넣어뒀던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유난히 좋아 문득 바다가 보고 싶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꺼낸 것뿐이었는데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 학원 스케줄표를 들여다보던 그녀는 내가 가방을 끄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여행은 무슨 요즘 누가 혼자 돌아다녀요? 시작이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 뒤에 숨은 불편함을 나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터였습니다. 손주 학원비, 명절 음식 준비, 김장철이 다가온다는 말, 남편 병원, 예약일이 겹친다는 핑계들이 연이어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집을 비우려 할 때마다 집안에 일이 생겼고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도로 넣곤 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며느리는 다시 환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녀오시면 좋죠. 근데 이번 주는 손주가 감기 걸려서요. 그날도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가방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옷장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시선을 돌려 다시 스케줄표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혼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파도 소리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그런 소박한 자유였습니다. 그마저도 허락받아야 하는 내 인생이 갑갑했고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착하게 살아온 걸까? 캐리어를 옷장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나는 젊은 시절 여행 사진첩이 어디 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20대 때 친구들과 동해안을 따라 기차를 타고 여행했던 기억, 모래사장에 글씨를 쓰고 파도가 그걸 지워가는 모습을 보며 웃었던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 얼굴은 지금처럼 주름지지 않았고 눈빛도 이렇게 흐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 병수발을 들며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조금씩 나를 지워왔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나는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하는 말 같았고 목소리 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나는 물을 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약속 시간을 착각해 30분 늦게 돌아온 날, 며느리는 남편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고, 나는 괜찮다고, 그냥 착각한 것뿐이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는 내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유난히 걱정했고, 어느새 나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조금씩 갇혀가고 있었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내 인생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긴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무시한 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참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며느리가 출근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 문화센터가 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글쓰기 반, 여행 설계 반, 사진 반 등 다양한 강좌가 있었고, 나는 그중 글쓰기와 여행 설계 두 개를 신청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구들과 커피 마시러 간다고 말하기로 했고, 실제로도 가끔은 친구를 만나 그 핑계를 사실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요일 첫 수업에 참석했을 때 강사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자기소개를 하며 자신이 젊은 시절 여행 잡지 기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 나는 여행 동호회에서 활동했고, 국내 곳곳을 다니며 여행기를 썼습니다. 그때 쓴 글들은 아직도 낡은 노트 속에 보관되어 있었고, 가끔 꺼내보면 그 시절에 내가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나는 강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행작가협회라는 곳을 아는지, 그곳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강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중장년층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읽었고, 그중 몇 편을 골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여행작가 협회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을 했고, 내가 과거에 작성했던 여행기를 첨부해 보냈습니다. 며칠 뒤 협회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자는 내 글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만난 협회 간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글이 요즘 유행하는 감성적 여행기와는 다른 깊이가 있다며 칭찬했고, 혹시 다시 글을 쓸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즘 중장년층 여행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고, 한 달에 2편 정도 글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고민했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뭔가를 이뤄낸 뒤에
그때 비로소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고 나는 매주 문화센터에 나가 글을 쓰고 여행 코스를 설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협회에 기고한 글은 점점 호응을 얻었고 어느 날 협회 간사가 연락해 내 글이 지역 신문에 소개될 예정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블로그도 만들었고 그곳에 여행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왔고 댓글로 응원의 말을 남겨주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컥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협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여행 코너 게스트로 출연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나를 추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락했고 방송 출연 날짜를 며느리 생일 당일로 잡았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며 그 이유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송 녹화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살아 있었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가 주인공이야.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갈 건데 어디 가면 좋을지 묻는 내용이었고 나는 근처 유명한 케이크 가게를 알려주며 오후에는 집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저녁에 보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방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진행자는 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중장년 여성이 홀로 떠나는 여행의 의미,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방송이 끝난 뒤 진행자는 내 손을 잡으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방송국을 나서며 가슴 한편이 뿌듯했고 동시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를 마주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고 거실에는 며느리,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그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라디오에 나오셨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는 신기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라디오를 듣다가 목소리가 낯이 익어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 여행 작가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나왔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돌아봤고 친구들은 대단하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생일 파티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며느리는 나를 불렀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그런 거 하셨어요? 이제 시작이군.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했고, 원래 젊었을 때 여행 관련 일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고,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말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화가 치밀었고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집에서 쉰다는 건 너희가 부리기 편하다는 뜻이었고 내 인생은 너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나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넣어온 적금, 문화센터에서 받은 강사비, 협회에서 받은 원고료가 모두 합쳐져 있었고, 그 금액은 며느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며느리 앞에 내밀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였고, 이제는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보이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고,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나를 피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손주들은 할머니와 엄마 사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블로그 조회수는 점점 늘었고, 협회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약속된 날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는 예상보다 젊었고,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기자는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좋은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신문 일면에 내 기사가 실렸습니다. 65세 여성이 홀로 떠나는 20개 도시 여행기라는 제목이었고, 내 사진과 함께 실린 글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단체 톡방에 그 기사를 퍼날랐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고, 나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지려나. 하지만 변화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며느리가 많이 상처받았다고 말했고 나는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간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며느리의 입장도 생각해 줬어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맞벌이에 아이 셋을 키우고 명절, 음식 준비에 시댁 눈치까지 봐야 했던 그녀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 건 아니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여행용 캐리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떠나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넣지 않았고 그저 필요한 옷 몇 벌과 세면 도구만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돌아봤고 며느리는 멀거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 다가왔고 내 손에 든 캐리어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이었고 정말 멋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가슴이 벅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자유야. 여행은 단순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새벽에 일어나 일출을 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평생 처음으로 진짜 내 시간을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시어머니로 부르지 않았고 나는 그저 이순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둔 것 같았고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잘 다녀왔냐는 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옆에 세우고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가 미역국을 데워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예전처럼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나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바뀐 건 나였어.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내가 말렸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먼저 변했고 그 변화가 이 집안 전체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안방에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비워진 그 안에는 강릉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하나와 카페에서 받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들이었지만 내게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 시간을 보냈다는 그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조개 껍데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나처럼 되고 싶다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도 억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시시댁 눈치, 남편 눈치, 아이들 뒷바라지에 치여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고, 늦은 때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였고 며느리는 웃으며 배웅해 줬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고 남편은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제주 바다는 강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물결이 넘실거렸고 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사진들이었고 이미 독자들은 내 두 번째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고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술술 나왔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는 협회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장년 여행 강좌를 개설하는데 강사로 와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고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들이었고 모두 나와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꿈꾸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시간, 여행 가방을 꺼냈다가 도로 넣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어 떠났던 첫 여행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놨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고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최근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 수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변하고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강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고 싶다며 졸랐고, 남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대견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나는 가족들에게 다음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경주로 갈 예정이고,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손주 하나가 자기도 가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고, 나는 웃으며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고, 나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올린 제주도 여행기의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려 있었고, 모두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고,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블로그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웃었고, 우리는 한동안 나란히 앉아 각자의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그저 두 명의 여성으로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났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는 이제 옷장 깊숙이 숨겨진 물건이 아니라 현관 옆에 당당히 서 있는 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고생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문에 났던 그 여행작가 할머니 아니냐며 반가워했고, 나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난 이순자야.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는 새로운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 내 이름이 적힌 여행 강좌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내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산책 다녀오셨냐며 웃는 얼굴로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손주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의 시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었고 그 균형이 편안했습니다. 오후에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중장년 여성의 새로운 삶을 주제로 다루고 싶어 한다며 출연 제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가족들에게 다큐멘터리 출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응원한다고 말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고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며칠 뒤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주였고 혼자가 아닌 강의에서 만난 동료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불국사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에는 황리단길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는 블로그에 경주 여행기를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을 넘었고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남겼고 자기도 곧 여행을 떠날 거라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며 응원했고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촬영팀이 집으로 왔고 나는 평소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침 산책, 문화센터 강해, 블로그, 글쓰기, 그리고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며느리도 인터뷰에 응했고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PD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며 인사했고 촬영팀이 떠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걸 받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남편이 내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유명인이 됐다며 좋아했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비워진 그 안에는 다음 여행을 위한 공간이 남아 있었고 나는 그 빈 공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더 이상 억눌림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상징이었고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나는 캐리어 뚜껑을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순자야.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는 이순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